오늘날 일본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하나의 국가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거대한 도시가 있고 어디를 가든 전철과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란 이름과 국경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일본 열도를 이루는 섬들에는 서로 다른 집단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나의 왕이나 정부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는 홋카이도부터 규슈,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후와 환경이 달랐고 바다와 산으로 이동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한 날짜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 빙하기에는 현재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낮았고 한반도와 중국 대륙, 시베리아 쪽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더 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정착하면서 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고 동물을 사냥하며 열매와 식물을 채집했습니다. 아직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은 도시나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찾고 추위와 위험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자연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고 토기를 만들고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면서 일본 열도의 생활 방식도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고 먹을 것을 생산하고 서로 물건을 교환하며 힘이 센 사람이 등장하는 긴 과정 끝에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들이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후 마을이 생기고 마을끼리 이렇게 경쟁하며 더 큰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집단 가운데 일부가 다른 집단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일본의 역사는 바로 이 작은 집단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무기를 든 전사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궁궐과 불교 사원, 거대한 무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모두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긴 변화의 끝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사무라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본의 선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조몬시대입니다. 조몬이라는 말은 새끼줄 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든 토기의 표면에 줄을 눌러 찍은 것과 비슷한 무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몬시대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비슷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조몬 사람들은 농사를 전혀 몰랐던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유적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들은 사냥과 낚시,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했습니다. 산에서는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했고 바다와 강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를 잡았습니다. 도토리와 밤 같은 열매도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식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린 형태의 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집은 외부의 바람을 막고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는
토기와 돌도구, 장신구 등이 발견됩니다. 조문토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먹을 것을 저장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에 직접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다는 것은 생활에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먹기 어려웠던 식재료를 익혀 먹을 수 있었고 단단한 열매나 식물도 가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문시대 유적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화한 독특한 흙인 인형도 발견됩니다. 이를 도구라고 부릅니다. 도구는 여성의 몸을 강조한 모습이나 기묘한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풍요와 출산을 기원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병이나 불운을 대신 떠안게 하는 물건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문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의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또한 이들은 먼 지역과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장신구가 멀리 떨어진 유적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 안에서만 고립되어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따라 이동하며 물건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조문시대는 왕이나 군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고 자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오랜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일본 열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벼농사가 있었습니다. 벼농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땅과 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했으며 결국 전쟁과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은 벼농사의 확산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야요이라는 이름은 도쿄의 한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발견되면서 붙었습니다. 야요이 시대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기술과 생활 방식이 일본 열도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논에 물을 대어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였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농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했습니다. 벼를 재배하려면 정해진 땅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논을 만들고 계절에 맞춰 씨를 뿌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물기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수확한 쌀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한 고기나 잡은 물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상하지만은 잘 말린 쌀은 창고에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굶주림에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식량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쌀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노동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농과 물기를 지배한 사람은 점점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던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은 점점 커졌고 주변에는 방어를 위한 도랑이나 울타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마을의 공격을 걱정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쌀과 땅, 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싸움도 늘어났습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청동기와 철기도 들어왔습니다. 청동으로는 의식에 사용하는 거울과 종,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커다란 청동종은 단순한 악기라기보다 풍년을 기원하거나 집단의 권위를 보여주는 의식용 물건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철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철제 도구를 가진 집단은 나무를 베고 땅을 개간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전쟁에서도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받아들인 집단은 주변 집단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열대는 수많은 작은 나라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처럼 넓은 영토와 강력한 정부를 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을이 하나의 지도자 아래 모인 작은 정치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지도자는 농사와 제사를 관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와 군사적인 권력이 하나의 인물에게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열도 내부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은 중국의 역사서는 바다 건너에 수많은 작은 나라가 존재했다고 전합니다. 이 기록 속에서 처음으로 일본 열도의 사람들과 정치 집단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 나라와 한 여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여왕의 이름은 히미코였습니다. 고대 일본에 관한 초기 기록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사는 지역을 외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고대 기록에서는 일본 열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은 일본 열대는 수많은 작은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더 강한 세력에게 복종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는 중국과 직접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받는 것은 단순한 외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특정 지도자를 왕으로 인정해 주면은 그 지도자는 주변 세력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제국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이용해 국내의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열도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질서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으며 공식적인 칭호와 물건을 받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열도의 정치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때 싸웠고 오랜 기간 혼란이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강한 군사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히미코였습니다. 히미코는 일반적인 왕과는 다른 존재로 묘사됩니다. 중국 기록은 그녀가 귀신을 섬기고 사람들을 홀렸다고 전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종교적 의식과 예언을 통해 권위를 얻은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많은 시종이 주변을 지켰다고 합니다. 중요한 정치적 명령은 가까운 남성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히미코가 실제로 어떤 종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풍년, 전쟁의 승패가 신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과 소통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매우 강력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히미코는 이러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지배한 나라가 바로 야마타이국입니다. 야마타이국은 일본 고대사의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록에는 중국에서 야마타이국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적혀 있지만은 방향과 거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규슈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후 일본 왕권의 중심이 된 긴키 지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고대 도시 하나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마타이국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일본의 초기 국가가 어떤 지역에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히미코는 일본 역사에서 실체와 전설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짧은 기록만으로도 매우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 나라가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사람들은 히미코를 공동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종교적 권위를 통해 질서를 회복했고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 집단을 통합했습니다. 히미코는 중국의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는 중국 대륙에서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삼국시대였습니다. 위나라는 히미코를 외의 왕으로 인정하고 특별한 칭호와 함께 거울을 비롯한 여러 물건을 보냈습니다. 히미코에게 중국 황제의 인정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한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다 건너 거대한 제국에게 인정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거울과 물건들은 의식이나 권력 과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짝이는 청동 거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하고 신비로운 물건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물건을 도션벽을 독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히미코의 통치 방식은 전쟁만으로 세력을 넓히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종교적 권위와 외교적 인정을 결합해 여러 집단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히미코가 죽자 정치 질서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남성 지도자가 왕위에 올랐지만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된 뒤 어린 여성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지자 혼란이 진정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 역할을 맡은 여성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히미코는 이후 일본 왕실과 연결되는 인물이었을까요? 일부에서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특정 여성이나 태양신과 히미코를 연결하려 합니다. 하지만은 이를 입증할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고대 일본의 기록이 히미코 시대보다 훨씬 뒤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신화 속 인물과 역사적 인물을 직접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히미코의 무덤도 아직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고분 가운데 하나가 그녀의 무덤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궁정과 야마타이국의 중심지 역시 논쟁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미코는 더욱 신비로운 인물로 남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히미코 시대의 일본 열도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합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했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만큼 조직적인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야마타이국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서 분명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열도에서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중심이 된 정치 세력을 일반적으로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고대사에서 권력의 성장을 가장 눈에 띄게 보여주는 유적은 거대한 고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를 고분시대라고 부릅니다. 고분은 죽은 권력자를 묻기 위해 만든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부분은 네모나고 뒷부분은 둥근 독특한 형태의 무덤이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열쇠의 구멍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흙을 운반하고 쌓아 올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무덤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내부에 돌방을 설치하며 여러 부장품을 넣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 인물이 살아있을 때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분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작은 지역 지도자는
작은 무덤을 만들었고 여러 집단을 지배하는 왕은 훨씬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거대한 고분들은 오늘날 오사카와 나라를 포함한 긴키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역에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덤 주변에는 한이와라고 불리는 토기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원통형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과 말, 집, 무기, 동물을 표현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이와는 무덤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죽은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과 무기,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고분 시대의 중심 세력은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립니다. 야마토 정권은 처음부터 오늘날의 일본 전체를 지배한 통일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긴키 지역의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유력 집단이 연합한 정치체제에 가까웠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야마토의 왕에게 복종하거나 협력했습니다. 야마토 왕권은 혈연과 혼인, 군사력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세력을 넓혔습니다. 각 지역 지도자에게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복종한 지도자들은 지역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신 병력과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마토 왕은 점차 다른 지도자보다 높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야마토 정권의 성장은 일본 열도 내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는 정치와 전쟁, 기술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과 문자, 토목 기술, 새로운 종교와 정치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외부의 지식이 야마토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일본의 발전을 이해하려면 바다 건너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열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규슈와 한반도 남부 사이는 배를 이용해 오갈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물건이 이동했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일본 열도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본 기록에서는 도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레인들은 단순히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제작, 토목, 직조, 도자기 생산, 말 사육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읽고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마토 왕권은 이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생산하면은 군사력과 농업 생산력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더 많은 논을 개간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을 이용한 군사기술 역시 전쟁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자의 도입은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로 전달되는 명령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기록하면은 세금과 토지, 외교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먼 지역에 전달하고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처음 일본에서 사용한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중국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어를 표현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이용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훗날 가나 문자가 만들어지는 기반도 이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 일본 열도의 정치 세력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옛 기록에는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기록은 일본 왕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기술, 종교와 정치 제도가 바다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 일본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불상과 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과 미술,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으려면은 문자와 학문이 필요했고, 거대한 사원을 세우는 이 일은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정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야마토 왕권 내부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불교가 일본에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신과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세력은 외국의 신을 받아들이면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세력은 불교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소가시와 모노노베시라는 강력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소가시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대륙에서 온 사람들과 관계가 깊었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이용해 세력을 키웠습니다. 반면은 모노노베시는 군사와 전통 제사를 담당한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를 지키며 불교 수용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야마토 왕권은 아직 왕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왕을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와 외교 정책, 종교 문제까지 여러 가문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결국 누가 왕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자 불교를 반대하는 세력은 외국의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상을 버리고 사원을 파괴하려는 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교를 지지하는 세력은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맞섰습니다. 종교적 해석 뒤에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세력은 무력으로 충돌했습니다. 전쟁에서 소가시가 승리하면서 불교 수용 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일본에는 본격적으로 사원과 불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왕과 귀족의 권위를 높여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불상과 화려한 사원은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소가시는 승리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이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문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은 다른 가문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소가시 역시 결국 자신들이 물리쳤던 경쟁자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 고대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인 쇼토쿠 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불교를 장려하고 중국의 제도를 배우려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그의 모습 가운데 일부는 후대의 이상적인 정치가로 꾸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대에 야마토 왕권이 더 체계적인 국가로 변하려 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상적인 정치가로 존경받아왔습니다. 그는 왕을 대신해 정치를 보좌했고 불교를 장려하며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과 업적 가운데 일부는 후대에 만들어지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토쿠 태자의 시대에 일본 왕권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모색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한 나라는 중국의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넓은 영토를
황제 중심으로 통치했고 관리 제도와 법률, 문자와 도시 계획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배워야 주변 국가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사절단은 외교뿐 아니라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역할도 했습니다. 유학생과 승려들은 중국에 머물며 불교와 법률, 행정제도, 달력과 의학 등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면서 일본의 정치와 문화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는 중국 황제에게 자신을 단순한 섬나라의 왕이 아니라 대등한 존재처럼 표현하려 했습니다. 유명한 외교 문서에는 해가 뜨는 곳에 천자가 해가 지는 곳에 천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중국 황제의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마토 왕권이 중국의 지배 아래 있는 지방 정권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임을 강조하려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쇼토쿠 태자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것이 관위 12개와 17조항의 헌법입니다. 관위 12개는 가문의 출신만이 아니라 능력과 공적에 따라 관리에게 지위를 주려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17조항은 오늘날의 헌법처럼 국민의 권리를 정한 법이 아니라 관리들이 지켜야 할 도덕과 정치 원칙을 담은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며 불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강력한 귀족 가문들의 연합체였던 야마토 정권을 왕 중심의 국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지도자와 강력한 가문들은 여전히 많은 토지와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은 이들의 권력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난 뒤 소가시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소가시는 왕실을 압도했고 다른 귀족 가문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왕권을 되찾으려는 세력은 소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개혁에 들어갑니다. 소가시는 불교 수용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뒤 일본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을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 왕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왕이 계승에 간섭하고 자신들의 저택을 궁궐처럼 꾸미며 왕과 비슷한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귀족들과 왕족에게 소가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카노에타 황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소가시 지도자를 궁궐에서 공격했습니다. 정치 회의가 열리던 자리에서 소가시의 핵심 인물이 살해되었고 소가 가문은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을사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새로운 지도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개혁의 목표는 중국식 중앙집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지역의 유력 가문이 토지와 백성을 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지도자였지만 모든 토지와 사람을 직접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개혁 세력은 토지와 백성이 국가와 왕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세우려 했습니다. 전국의 토지와 인구를 조사하고 행정구역을 만들며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세금을 거두는 체제를 계획했습니다. 관리의 지위도 왕이 부여하고 지방에는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파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귀족들의 권리를 한꺼번에 빼앗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가 토지와 사람을 관리하려면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논을 가지고 있는지, 세금과 노동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호적과 토지 장부가 만들어졌고 법률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율령 제도가 참고되었습니다. 율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이고 영은 행정 조직과 세금, 관리 제도를 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를 율령 국가라고 부릅니다. 왕의 칭호도 점차 천황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 역시 이 시기 전후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토의 왕이 여러 집단 가운데 가장 강한 지도자에서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천황으로 변화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은 외부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일본은 군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제를 돕기 위해 파견한 일본군이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 패배는 일본 지도부에게 강력한 국가와 방어 체제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7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거대한 전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은 백제의 부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일본과 백제는 오랜 기간 정치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일본 왕권 내부에는 백제계 이주민과 연결된 세력도 많았습니다. 일본군은 백제의 부흥군과 함께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백강 또는 백총왕으로 불리는 전투에서 일본과 백제의 부흥군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많은 배와 병력을 잃었고 백제의 부흥운동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 패배는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당나라와 신라가 일본 열도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규슈 북부 해안에는 방어시설이 세워졌고 군사적 요충지에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지역에는 산성을 건설해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수도와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적에 맞서려면 지역 귀족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체제로는 부족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군대와 세금,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중앙집권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백강 전투의 패배는 일본의 국가 개혁을 더욱 빠르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도 일어났습니다. 천황이 사망한 뒤 두 세력이 왕위를 놓고 충돌했고 승리한 인물이 덴무천황이 되었습니다. 덴무천황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왕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천황이 신성한 계보를 이어받았다는 관념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천황 가문이 다른 귀족 가문보다 특별하며 일본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작업이었습니다. 국가의식과 종교 역시 천황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믿던 다양한 신들을 왕실의 신화와 연결하고 천황이 신들의 후손이라는 설명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기록은 후대에 고사기와 일본서기로 정리됩니다.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그 충격을 계기로 국가 체제를 더욱 빠르게 정비했습니다. 법률과 행정, 군사와 종교가 천황을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중국의 수도를 본뜬 거대한 계획도시가 건설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천황이 바뀔 때마다 궁전을 옮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고정된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관리들이 모여 행정을 처리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하며
법과 명령을 전국으로 전달할 중심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수도가 헤이조쿄입니다. 오늘날 나라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헤이조쿄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참고해 계획되었습니다. 도로는 바둑판처럼 정리되었고 북쪽에는 천황의 궁궐과 관청이 자리했습니다. 귀족과 관리, 승려와 장인들이 수도로 모였습니다. 나라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나라와 한반도에서 들어온 문화와 물건이 모였고 외국 출신 사람들도 활동했습니다. 불교는 나라 시대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과 자연재해, 흉작과 반란을 단순한 사회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신과 부처의 분노, 악령과 불길한 기운이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국가는 불교의 힘으로 재난을 막고 나라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각 지역에 국가가 관리하는 사원을 세우고 수대는 거대한 도다이지를 건설했습니다. 도다이지의 중심에는 거대한 청동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대불로 유명한 불상입니다. 이 불상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양의 금속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전국에서 재료와 기술자, 노동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천황과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 사업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세금과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군 복무와 지방 특산물의 납부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율령국가의 제도는 이론적으로 모든 토지가 국가에 속하고 백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력이 부족했고 토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농민도 늘었습니다. 귀족과 사원은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를 늘려갔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토지는 줄어들고 유력자들의 사유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장원이라는 대규모 사유지로 발전합니다. 나라 시대의 수도에서는 불교 세력도 지나치게 강해졌습니다. 승려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왕이 계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실과 귀족은 불교 세력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결국 수도는 나라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옮겨집니다. 새로운 수도의 이름은 헤이안쿄였습니다. 오늘날 교토의 시작이었습니다. 8세기 말 일본의 수도는 헤이안쿄로 옮겨졌습니다. 헤이안이라는 이름에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도 역시 중국식 도시계획을 참고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만의 문화가 발전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헤이안 시대의 정치 중심에는 천황과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점차 후지와라시라는 강력한 가문에게 넘어갔습니다. 후지와라시는 무력으로 천황을 몰아내기보다 혼인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을 천황과 결혼시키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자가 천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천황이 어리면은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 대신 정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황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권력을 행사한 직책을 섭정과 관백이라고 합니다. 후지와라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정치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천황은 국가의 가장 높은 상징으로 남았지만은 일상적인 정치는 외척 귀족이 운영했습니다. 귀족들의 생활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귀족은 넓은 저택에 살았고 계절에 따라 연회와 의식을 열었습니다. 오센제의 색과 형태, 향기와 글씨체, 시를 짓는 능력이 사람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세련된 말과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얼굴을 마주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편지와 시를 통해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편지를 어떤 종이에 쓰는지, 어떤 향을 입히는지까지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작가들이 뛰어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겐지 이야기와 마쿠라 노소시입니다. 겐지 이야기는 궁정 귀족들의 사랑과 권력, 인간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마쿠라 노소시는 궁정 생활과 계절의 아름다움,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담은 글입니다. 이 작품들은 화려해 보이는 귀족 사회의 감정과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수도의 귀족들이 시와 사랑에 몰두하는 동안 지방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토지 제도는 무너지고 귀족과 사원이 소유한 장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 관리와 유력 농민은 토지와 무기를 장악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스스로 자신의 땅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무라이의 뿌리가 됩니다. 율령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가는 모든 토지를 관리하려 했습니다. 백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과 노동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구와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려웠고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해 새롭게 개간한 토지의 소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귀족과 사원, 지방의 유력자들은 대규모 토지를 개간하고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유지를 장원이라고 합니다. 장원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관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은 강력한 중앙 귀족이나 사원에게 자신의 땅을 형식적으로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세금과 지방 관리에 간섭을 피하려 했습니다. 중앙의 귀족은 멀리 떨어진 장원에서 수입을 얻었고 현지의 유력자는 실제 지배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체제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의 치안도 악화되었습니다. 도적과 해적이 나타나고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모든 지역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스스로 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민과 하인을 동원해 재산을 지켰지만은 점차 전문적으로 무기를 다루는 전사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초기 사무라이의 대표적인 전투 방식은 칼싸움보다 기마 활쏘기에 가까웠습니다. 전사는 말을 타고 이동하며 상대와 거리를 두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밝히고 적에게 도전하는 전투 방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대규모 전쟁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규칙만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무사 집단은 혈연과 주종 관계로 연결되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는 주변 전사들에게 토지와 보호를 제공했고 전사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훗날 사무라이 사회의 기본이 됩니다. 지방에서 성장한 무사들은 중앙 귀족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보호하고 경쟁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무사들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을 위해 싸우던 무사들이 점차 자신들의 군사력이 정치 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성장한 두 무사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이시와 겐지였습니다. 겐지와 헤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무사 가문입니다. 두 가문 모두 왕실과 연결된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황의 자손이 너무 많아지자 일부 왕족에게 새로운 성을 주어 신하의 신분으로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나모토라는 성을 받은 후손들이 겐지라고 불렸고 다이라라는 성을 받은 후손들이 헤이시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으로 내려가 무사 집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겐지와 헤이시는 여러 지역에
토지 분쟁과 반란을 진압하며 군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중앙 귀족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들을 불러 경쟁자를 공격하거나 지방의 혼란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또 무사들의 힘은 커졌지만은 정치의 중심은 여전히 교토의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의 갈등이 무사들이 중앙 정치에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황이 물러난 뒤에도 권력을 행사하는 원정이라는 정치 방식이 등장하면서 왕실 내부에서 전임 천황과 현직 천황, 외척 귀족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각 세력은 자신의 편을 지켜줄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갈등에 겐지와 헤이시가 동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의 명령을 받고 싸웠지만은 전투에서 승리한 무사 지도자는 정치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2세기 중반에 일어난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은 무사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위 계승과 권력을 둘러싼 귀족들의 싸움에 겐지와 헤이시가 참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무사 지도자들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승리한 세력은 중앙 정치에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다이라노 기요모리였습니다. 기요모리는 헤이시 가문을 이끌고 경쟁자인 겐지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고 자신의 딸을 천황과 결혼시키며 외손자를 천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후지와라 씨가 혼인을 통해 왕실을 지배했던 방식을 무사 가문이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기요모리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무사가 중앙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헤이시의 권력 독점은 귀족과 왕족, 다른 무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살아남은 겐지 세력은 지방에서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결국 일본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무사 출신으로는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최고 관직을 차지했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헤이시 가문의 사람들은 높은 관직과 많은 토지를 차지했습니다. 수도에서는 헤이시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요모리는 무력만으로 권력을 유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송나라와의 무역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항구를 정비하고 외국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얻으려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동전과 비단, 도자기와 서적은 일본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요모리는 군사력과 정치 권력, 무역의 이익을 결합한 매우 야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지나치게 한 가문에 집중되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왕실과 귀족은 헤이시의 권력을 빼앗겼다고 느꼈고 지방 무사들도 헤이시가 토지와 관직을 독점하는데 반발했습니다. 기요모리가 자신의 외손자를 어린 나이에 천황으로 세우자 반대 세력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헤이시에 맞서 봉기하라는 명령이 전국의 겐지 세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패배해 유배되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병력이 많지 않았고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지역의 무사들이 점차 요리토모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토의 귀족이나 헤이시보다 자신들의 토지와 권리를 인정해줄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요리토모는 무사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토지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지방 무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헤이시와 겐지의 전쟁은 단순히 두 가문의 복수전이 아니었습니다. 교토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세력과 지방 무사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전쟁이었습니다. 기요모리가 병으로 사망한 뒤 헤이시는 강력한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점차 겐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요리토모는 동부에서 정치 기반을 다지는 동안 다른 겐지 장수들이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요리토모의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스네였습니다. 요시스네는 대담하고 빠른 전술로 헤이시를 연이어 무너뜨렸습니다. 겐지와 헤이시 사이의 전쟁을 겐페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은 일본 여러 지역에서 벌어졌고 수많은 무사와 지역 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헤이시가 수도와 왕실을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지방에서 겐지 세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헤이시는 어린 천황과 왕실의 상징물을 데리고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겐지는 이들을 추격하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미나모토노 요시스네는 겐지의 대표적인 장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절벽과 험한 지형을 이용해 헤이시의 진영을 기습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요시스네의 활약은 후대의 문학과 연극에서 더욱 극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젊고 뛰어난 전사였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헤이시가 마지막으로 몰린 곳은 단노우라의 바다였습니다. 겐지와 헤이시의 수군이 해상에서 격돌했습니다. 전투의 흐름이 겐지 쪽으로 기울자 헤이시의 사람들은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안토쿠 천황을 아는 왕실 여성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천황과 함께 왕실의 보물 일부도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단노우라 전투에서 헤이시는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겐지는 오랜 전쟁에서 승리했고 요리토모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무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영웅 요시스네와 정치 지도자 요리토모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스네는 전투에서 큰功을 세웠지만은 독자적으로 조정의 관직을 받은 일 등으로 형의 의심을 샀습니다. 요리토모는 동생이 자신에게 도전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시스네는 도망자가 되었고 여러 지역을 떠돌다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뛰어난 영웅이 냉혹한 권력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요시스네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요리토모의 입장에서는 무사 정권을 안정시키려면은 독자적인 명성과 군사력을 가진 동생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과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요시스네가 전장을 누빈 영웅이었다면은 요리토모는 무사들을 하나의 정치 체제로 묶으려 한 권력자였습니다. 요리토모는 수도 교토가 아니라 동쪽의 가마쿠라를 자신의 근거지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무사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정치 체제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릅니다. 막부라는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장군이 머무는 천막과 지휘소를 뜻했습니다. 이후 무사 지도자가 운영하는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마쿠라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토의 귀족 사회와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리토모는 자신만의 정치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리토모는 천황과 귀족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교토에는 여전히 천황과 조정이 존재했고 전통적인 관직과 의식도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전국의 군사와 토지 문제를 실제로 처리하는 힘은 막부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지방에 슈고와 지토를 두었습니다. 슈고는 지역의 군사와 치안을 담당했고 지토는 장원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직책에 요리토모를 따르던 무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부는
전국 각지의 토지와 무사들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토모와 무사들의 관계는 봉건적인 주종관계에 기반했습니다. 무사들은 요리토모에게 충성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병력을 제공했습니다. 요리토모는 그 대가로 무사들의 토지 소유권과 지위를 보호했습니다. 은혜와 봉사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무사에게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부하를 먹여 살리고 무기와 말을 준비하며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었습니다. 토지를 잃는 것은 무사로서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막부가 토지를 보호해준다는 약속은 무사들의 충성을 얻는 핵심이었습니다. 요리토모는 조정으로부터 전기대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쇼군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전기대 장군이라는 직책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은 요리토모 이후에는 무사 정권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천황과 쇼군이 함께 존재하는 독특한 정치 구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천황은 전통과 종교적 권위를 가진 최고 상징으로 남았고, 쇼군은 무사들의 힘을 바탕으로 실제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요리토모가 사망한 뒤 그의 자손들은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막부의 실권은 요리토모의 아내 마사코의 친정 가문인 호조씨에게 넘어갔습니다. 호조씨는 쇼군을 직접 차지하지 않고 쇼군을 보조하는 시켄이라는 직책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사 정권 안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리토모가 죽은 뒤 가마쿠라 막부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창업자가 사라졌고 후계자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거나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이때 막부를 장악한 가문이 호조씨였습니다. 요리토모의 아내 호조 마사코는 남편이 죽은 뒤 승려가 되었지만은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부의 무사들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조씨는 쇼군을 직접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시켄이라는 직책을 맡아 쇼군을 통제했습니다. 쇼군은 명목상의 지도자로 남았고 실제 중요한 결정은 호조 가문이 내렸습니다. 과거 후지와라씨가 천황을 앞세워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조정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토의 전임 천황은 막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실의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무사들에게 막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사들은 조정보다 막부를 선택했습니다. 호조 마사코는 무사들에게 요리토모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막부군은 교토로 진격해 조정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 이후 막부는 서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확대했습니다. 무사들의 사회에는 귀족 사회와 다른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토지 상속과 주종 관계, 전쟁 중의 행동과 분쟁 해결을 다루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무사 사회의 관습을 바탕으로 법을 정비했습니다. 유명한 법정 가운데 하나가 고세이바이 시키모쿠입니다. 이 법은 중국식 율령이나 귀족 사회의 관례보다 무사들의 현실적인 생활과 토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누가 토지를 상속하는지, 주군과 부하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사들의 가족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여성도 토지를 상속하고 지토 여가를 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가 여러 자녀에게 나뉘어 가문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차 장남 중심의 상속이 강화되었고 여성의 재산권도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내부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바다 건너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일부까지 정복하며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지배자는 일본에도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거부했고 일본은 처음으로 대규모 외부 침략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리토모가 죽은 뒤 가마쿠라 막부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창업자가 사라졌고 후계자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거나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이때 막부를 장악한 가문이 호조씨였습니다. 요리토모의 아내 호조 마사코는 남편이 죽은 뒤 승려가 되었지만은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부의 무사들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조씨는 쇼군을 직접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시켄이라는 직책을 맡아 쇼군을 통제했습니다. 쇼군은 명목상의 지도자로 남았고 실제 중요한 결정은 호조 가문이 내렸습니다. 과거 후지와라 씨가 천황을 앞세워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조정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토의 전임 천황은 막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실의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무사들에게 막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사들은 조정보다 막부를 선택했습니다. 호조 마사코는 무사들에게 요리토모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막부군은 교토로 징역해 조정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 이후 막부는 서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제재 더욱 강하게 확대했습니다. 무사들의 사회는 귀족 사회와 다른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토지 상속과 주종관계, 전쟁 중의 행동과 분쟁 해결을 다루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무사 사회의 관습을 바탕으로 법을 정비했습니다. 유명한 법정 가운데 하나가 고세이바이 시키모쿠입니다. 이 법은 중국식 율령이나 귀족 사회의 관례보다 무사들의 현실적인 생활과 토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누가 토지를 상속하는지, 주군과 부하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사들의 가족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여성도 토지를 상속하고 지토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가 여러 자녀에게 나뉘어 가문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차 장남 중심의 상속이 강화되었고 여성의 재산권도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내부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바다 건너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일부까지 정복하며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지배자는 일본에도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거부했고 일본은 처음으로 대규모 외부 침략에 직면하게 됩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몽골은 중국의 남송을 압박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게 복종과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몽골의 지배자 쿠빌라이는 일본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외교 관계를 맺자는 표현이 담겨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몽골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몽골과 그 지배 아래 있던 세력은 일본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 몽골군은 고려의 병력과 선박을 동원해 규슈 북부로 공격해 왔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이전까지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무리 중심의 전투에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활을 쏘며 상대 무사와 싸우는 방식이 이상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은
몽골군은 집단으로 움직였고 북과 신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활과 창뿐 아니라 폭발음을 내는 무기도 사용했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전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가 이어진 뒤 몽골군은 배로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풍이 불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정이 오직 폭풍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몽골군은 정찰과 제한된 공격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일본군의 저항과 보급 문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슈 해안에 긴 방어벽을 만들고 각 지역 무사들에게 경비 임무를 맡겼습니다. 무사들은 오랜 기간 해안에 머물며 침략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정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몽골은 중국 남부를 정복한 뒤 더 많은 병력과 선박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함대를 동시에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부대의 도착 시기가 맞지 않았고 지휘체계와 보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방어벽을 이용해 상륙을 막았고 작은 배를 타고 밤에 몽골 함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던 중 강력한 태풍이 함대를 덮쳤습니다. 수많은 배가 침몰하거나 파괴되었고 몽골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이 태풍은 훗날 신이 바람을 보내 일본을 구했다는 의미에서 가미카제, 즉 신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몽골 원정의 실패는 태풍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방어 준비와 무사들의 저항, 몽골군의 보급과 지휘 문제, 대규모 함대의 취약성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된 선박이 모두 허술하게 급조되었다는 설명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것은 가마쿠라 막부의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역설적으로 막부를 약화시켰습니다. 일본 내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무사들에게 적의 토지를 빼앗아 보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몽골군을 물리친 전쟁에서는 새롭게 나누어줄 토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사들은 오랜 기간 병력과 비용을 부담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부에 대한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해안 방어는 몽골군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고 토지는 상속을 거치며 점점 작게 나뉘었습니다. 빚을 지는 무사도 늘어났습니다. 몽골의 일본 원정은 사무라이 정권이 외부의 거대한 제국을 막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하는 원인을 만들어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고대의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무사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천황과 귀족은 여전히 교토에 존재했지만은 토지와 군사력을 실제로 장악한 것은 무사들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더 이상 지방의 경비원이나 귀족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사들의 시대가 안정과 평화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흔들리자 천황은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 했고 무사 가문들은 서로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더욱 복잡한 내전과 분열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주가 자신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전국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의 권력 구조는 이미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벼농사를 하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쌀을 저장하고 토지를 차지하려는 경쟁 속에서 지도자가 등장했고 여러 집단을 통합한 왕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대륙의 제도와 불교를 받아들여 천황 중심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귀족들이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지방에서는 토지를 지키기 위해 무장한 전사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전사들은 귀족들의 전쟁에 참여했고 마침내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사무라이의 나라가 되는 과정은 어느 한 영웅이 혼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토지와 세금, 종교와든지 외교, 왕실과 귀족, 지방 무사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몽골군을 막아낸 가마쿠라 무사들은 자신들이 일본을 지킨 주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지 못한 무사들의 불만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부터 일본 전체가 전쟁터로 변한 전국시대, 그리고 3명의 영웅이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